요즘 2030 젊은이들이 과몰입하며 정주행하는 방송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솔로, 솔로지오, 환승연애 같은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인데요. 젊은이들이 이런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가 참 재밌습니다. 내가 연애로 감정 소모하지 않아도 대리만족을 할 수 있어서라고 하네요. 언제부터 연애와 결혼에 부담과 피곤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커플이 되어 연인과 데이트하면 즐겁고 좋지만 연애, 결혼, 출산 패키지가 두렵고 거기에 쓰는 에너지와 시간이 아까워 스스로 비혼이나 싱글이 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 오늘 팥죽 라디오와 함께할 영화는 싱글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싱글즈 진행을 맡은 차영훈입니다. 오늘 벌써 팥죽 라디오 네 번째 녹음인데요. 한 분씩 청취자분들께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시네필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유의 영화 산책 안단테 운영자 석윤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쩌다 라디오에 벌써 네 번째 참여하게 된 민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늘 성장을 꿈꾸는 쫄보거북이 순이 장만순입니다. 하객동에 사는 그냥 소전공 윤정기입니다. 와, 이 윤정희님은 지난번에 그 접속 녹음할 때 이 소전공 이 아이디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뿌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아, 이렇게 닉네임을 들으니까 저도 세수하는 방송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오늘 팥죽 라디오와 함께할 영화는 2003년 개봉한 영화 싱글즈인데요. 영화 속 캐릭터들의 개성이 뚜렷해서 꽤 많이 인기를 끌었던 영화였죠. 지금은 고인이 된 장진영, 김주혁 배우의 모습이 나와서 그립기도 하고 한편으로 반갑기도 했는데요. 혹시 두 배우가 출연했던 영화 중에 기억나거나 추천하고 싶은 영화 있으실까요? 저는 독전이나 공조처럼 장르 영화에서 좀 날카로운 모습의 김주혁 씨도 좋았지만 만순 선생님이 좋아하는 홍상수 감독님의 영화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에서 좀 더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어서 그 영화도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김주혁 배우의 따뜻한 감성이 돋보이는 영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홍반장과 악인을 연기했던 독전이에요. 정말 같은 사람일까 할 정도로 극과 극을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연기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장진영 배우는 싱글즈의 풋풋하고 이쁜 모습과 상반되는 영화 제목만큼 소름 끼치는 소름 역할이 기억에 남아요. 그 영화 정말 소름 끼쳤거든요. 만수님 공포 영화 못 보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스릴러 영화고 꼭 보고 싶었던 영화여서 봤는데 영화 정말 재밌게 봤는데 나중에 뭐 작품상도 받고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저도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봤는데 네. 이 영화가 장진영 배우의 첫 주연작이었을 거예요.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그 흥행은 실패했지만 그 일제 강점기 민간 여성 비행사 박경원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청년에서의 두 배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OST 수록곡 이성칠의 서쪽 하늘 그 노래와 영상도 많이 생각나고요. 네. 저는 다른 영화는 잘 모르겠고 그 춘향전을 비틀어서 해석한 방자가 주인공이 된 영화 방자전이 기억에 남습니다. 김주혁 배우가 방자로 나왔었죠. 방자전 이게 그 어느 정도 야한 장면도 있고 이래갖고 되게 재미있었던 그런 기억을. 야한 장면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화 싱글즈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영화 전체 줄거리부터 알아보죠. 상현님이 준비해 오셨죠? 네, 새 주인공 나난과 동미, 정준에 관한 로맨틱 코미디 영화입니다. 29세 청년들의 개성 넘치는 연애와 일 그리고 일상까지 행복을 위한 고군분투기를 유쾌하게 담은 이야기입니다. 영화 속 등장인물 이름으로만 얘기하니까 청취자들이 배우와 등장인물을 헷갈릴 수가 있을 텐데요. 등장인물과 배역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이 영화의 원톱을 꼽으라면 단연 그 장진영 배우가 맡았던 나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영화 첫 장면이 나난이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 장면은 또 나난이 공항에서 남자친구 수헌을 떠나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런 상징성만 봐도 이 영화는 나난 중심의 영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일도 사랑도 과감히 던지지는 못하고 신중하지만 그래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는 캐릭터 나난이 아닌가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비중이 있는 인물은 동미 역을 맡았던, 그러니까 엄정화 배우가 맡았던 동미가 아닐까 싶어요. 직장을 때려치고 미혼모 결심을 하고 조금 매우 무대뽀 같은, 성격적으로 나난과는 대척점에 있는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두 주인공의 절친으로 등장하는 정준 역의 이범수, 우유부단하고 책임감도 별로 없는, 취업에 실패하고 낙향하는 주변인 같은, 그리고 나난의 새로운 남친 수원 역의 김주혁, 결혼까지 해서 안정된 미국 생활을 하겠다는 꿈을 꾸는, 꼭 이 여자여야 한다는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연애 따로, 결혼 따로를 꿈꾸는 정준의 여친인 지혜 역의 한지혜, 그리고 나난에게 보기 좋게 성추행당하는 캐릭터로 그려지는 나난의 직장 상사였던 천과장 역의 조희봉 배우까지를 이야기거리를 던져주는 주요 인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와, 인물 소개 되게 그 엑스트라들까지 조연해서 엑스트라까지 되게 전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파충 라디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영화 속 세대 공감 문화읽기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화 속 어떤 장면을 관심을 가져봤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첫 번째 장면으로 나난이 사직서를 들고 이제 부장을 찾아갔다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장면을 꼽아봤는데요. 직장인들의 애환을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뭐 욕하면서 때려쳐야지 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정말 저렇게 때려치나 했지만 사실은 상상씬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품에 다시 사직서를 넣고 조용히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그런 장면, 좀 시대를 타지 않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산업 현장의 그 모든 직장인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직장인들의 애환을 담은 드라마 미생이라든가 아니면 그 막대 먹은 영애신가요? 뭐 그런 드라마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드라마 장면들을 이제 조금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늘 사직서를 품고 다녔지만 한 직장에서 저도 14년을 다닌 경험이 있어서 공감하고요. 아마 본사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30년 넘게 다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해보게 됩니다. 와, 14년 동안 일하셨으면은 회사 나오실 때좀 뭔가 상실감 같은 게 크셨을 것 같아요. 아, 그때 그 제가 좀 인정을 받아갖고 저희 본사 정리를 하고 이제 해외 파트가 있었는데 사장님이 이제 필리핀하고 중국 둘 중에 하나 가서 지금 있는 분 말고 그때 장 누구누가 한번 맡아서 해보라고 했는데 그때는 좀 젊은 나이라서 저는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좀 후회가 되는 것도 있는데 아마 그래서 늘 가끔 생각해 아마 그 본사 정리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다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아쉬움이 크셨네요. 네. 이 장면이 상상하는 장면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사직서를 쓴다는 것, 사직서를 쓸 때는 나름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식구가 딸린 가장이라면 더욱 그러지 않을까. 나난과는 대조적으로 이 영화에서 동미는 과감하게 던집니다. 사직서를. 이런 것이 나름 이제 스타일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긴 하지만
아니면 대응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어쨌거나 이 주인공들이 29살 젊은이들로 나오는데 젊어서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기님은 그러면은 나난의 그 대응 방식과 동리의 대응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을 선호하십니까? 저는 아마 나난 쪽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 버티는. 예. 뭐 대안이 있지 않으면 저는 안 던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옥상 음주신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발령을 받은 나난의 이야기를 듣고서 옥상에 친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었는데요. 세 친구가 나누는 이야기가 지금 이 시점에서도 좀 꽤나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청년들이 겪는 일은 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해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성격도 가치관도 참 이렇게 다른 셋인데 친구로 남을 수 있었던 거는 각자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이나 이런 시너지가 또 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기 때문에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그 옥상의 평상에서 그 부당 발령에 대한 얘기들이 오가다가 셋이 꿈 이야기를 할 때 뭔가 한번 제 가슴이 요동을 치는 것 같았어요. 네. 그 시절 꿈이 뭐였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근데 그때 뭐 꿈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뭐 뭘 이뤘는지 지금의 나는 또 뭐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데요. 그 정준의 이성적 현실적 조언을 하는 모습도 좀 되게 그럴싸했었는데 그 정작 자신의 연애는 어떤가 싶기도 하고 네 아무튼 별 보며 그 평상에서 다 같이 그 노래하는 장면이 네. 참 아름답게 네, 느껴졌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노래 부르는 장면이 좀 오글거리긴 했는데 아 진짜요? 별이 긴다네였죠? 그때 불렀던 노래가 여행 스케치. 네, 별 노래 제목은 네, 노래 정확히 제목까지 모르겠는데 넘어가시죠. 근데 저도 이 인물들하고 좀 비슷한 나이대여서 그런지 뭔가 이 대화의 주제거리가 좀 공감이 많이 됐고 뭐 일이나 꿈에 대해서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제 친구들도 또 생각이 나고 그래서 좋았는데 특히 나난이 이제 뭐 나는 27살 때 뭘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뭐 23살 때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될 줄 알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29살이 되면 네. 영화제에서 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영화 제작하셨다 그러셨었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상상을 하곤 했는데 전 다른 선생님들의 29살 때의 꿈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만순 선생님부터 29살 때 어떤 꿈을 꾸셨고 지목당하셨어요. 그게 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좀 후회로 남는지 그런 걸 여쭤보고 싶어요. 저 29살 때 되게 방황 많이 했어요. 어떤 방황이었냐면 그때 제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사랑의 모모라는 데 다니면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거기 아픈 친구들도 많고 또 울 것 같아. 버려진 친구들이 있어서 1년 정도 이제 자원봉사를 다니면서 이게 내 길인가 보다. 그래갖고 거기에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결혼을 하면 안 되고 이 생활에 올인해야 된다. 그게 있어 1년 동안 되게 갈등하다가 부모님과 이별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접어놨었어요. 그래갖고 난 이거 못하겠구나 했는데 올해 갑자기 저기 요양보호사라든가 장애인 활동 지원사 공부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요즘 아이들 돌봄센터나 그쪽 아이들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보조공사로 하면서 내가 이걸 왜 했지라고 생각하다가 우연히 내가 옛날에 그 방황했던 시절의 꿈을 잊어먹지 않고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늦었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꿈을 네, 이루고 계시는 지금 거네요. 보니까 제가 잘 못할 줄 알았는데 울고 있는 아이를 안아주면서 토닥토닥 거리는 걸 보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꿈이 진행 중이시군요. 네, 늦게 지금 하고 있는 축하드립니다. 거 감사합니다. 저는 29살에
별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27에 결혼해서 29에 둘째가 태어났고 아무튼 별 생각 없이 살았고 근데 제가 2003년으로 기억하는데 꿈과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2003년도부터 2002년이다. 2002년도부터 연초에 저는 매년 그 일종의 좌우명을 하나씩 정해서 한 10여 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매년 연초에. 2002년에 왜 좌우명을 정했냐? 그때 승진해서 미끄러졌거든요. 승진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미끄러져서 그때 좌우명을 무상이라고 했습니다. 인생 무상. 그리고 아무튼 그 이듬해는 또 다른 이듬해 승진을 했고 그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무튼 매년 그 좌우명을 하나씩 정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조금 있으면 60에 가까워지는 나이인데 지금은 버킷리스트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이루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정기님 얘기를 들으니까 불현듯 궁금해진 게 생겼는데요. 매년 그러면은 이렇게 좌우명을 정한다고 하면 올해 좌우명은 어떤 걸로 정하셨어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 이후에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제가 53세 이제 그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나왔는데 그 이전에 아마 조금 이전에 그 좌우명을 정하는 걸 중단하지 않았나 싶었고 퇴직 후에는 버킷리스트를 나름 그 정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면 버킷리스트 한번 궁금한데 여쭤봐도 될까요? 하나의 예를 들면 저는 꿈이 캠핑카를 사서 원래 목적은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북한 땅을 경유해서 중국 여행을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캠핑카를 사는 목적이었거든요. 버킷리스트로서. 근데 참 이 생전에 북한 땅을 경유해서 운전을 해서 중국 땅을 캠핑카를 이용해서 여행을 한다는 건 참으로 쉽지 않은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고 아무튼 캠핑카를 사서 국내 여행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 그 꿈은 분명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언젠가 우리 팥죽 저희 라디오 팀들도 네. 정기님이 운전하시는 캠핑카를 타고 야외 방송을 함께 하기를 한번 예.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장면은 요즘에 이 장면 같은 일이 회사에서 벌어진다면 정말 발칵 뒤집힐 정도로 큰일 날 장면이었죠. 어떤 장면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레스토랑에서 천 과장이 나난의 엉덩이를 치는 장면인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2003년에 성추행이 이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장면이지만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보복성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봐야 하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제 나란히 역으로 천 과장의 엉덩이를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그 당시에 가능했을까? 이건 영화니까 가능할 거야.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투 운동이 세상을 좀 시끄럽게 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하나의 전환점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 그 난원과 동미는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함에 대한 반응이 그 대응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 동미는 맞서 싸우고 또 복수하면서 퇴사를 하지만 나나는 그 계속되는 그 갈등 속에서도 대항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이제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천 과장의 성추행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가 이제 여러 일을 겪고 나서 회사 엘베 앞에서 이렇게 천 과장의 엉덩이를 치는 모습에서 왠지 그 나난이 좀 더 그런 그 대처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성장한 모습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왠지 모르게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다음 장면은 이번에
소개하는 장면이 저는 기억에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대사 그 배우들이 하는 대사가 되게 마음에 팍팍 꽂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예, 그 정준과 지혜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난환과 동미가 얘기를 나누죠. 나하고는 결혼 생각한 적이 없다. 날 만나는 동안은 정말 최고로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날 못 잊도록 만들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동미가 아주 소설을 써라. 정준에게. 정준과 지혜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쪽은 밥이고 넌 라면이거든. 맨날 밥만 먹고 살기 지겨우니까 가끔 라면을 먹고 싶은 거야. 이런 식으로 정준을 면박을 주고 뭐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정준 여친이 연애 따로 결혼 따로의 이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그 하는 대화 중에 저는 동미의 표현이 비유가 참 재미있었어요. 여친이 정준과 헤어지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밥과 라면으로 그리고 책상 밑에 붙여두었던 껌딱지로 정준을 비유하지요.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이 둘 사이가 갈등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경계가 어디일까? 이런 것도 이것은 기준이 각자 다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기 지금 극 중에서 정준의 여자친구 이름이 지혜잖아요. 아, 여기 또 지혜님이 네. 계시죠. 지혜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따로 연애 따로가 가능할까요? 저는 사실 결혼 생각은 크게 해본 적이 없어서 결혼 따로 연애 따로라기보다는 연애를 하다가 이 사람이다 싶은 순간이 생기면 그런 사람과 결혼하는 거겠구나 이런 생각은 해봤거든요. 근데 따로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시간 효율을 위한 선택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비효율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실까요? 두 사람 네. 이상을 동시다발적으로 만날 수는 있을까요? 굳이요? 네, 굳이. 그리고 딱히 그러고 싶은 생각이 저는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과의 어떤 의리 그리고 이런 인간성에 서로 뭔가 존중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최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저도 그런 역할을 그 사람한테 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뭐 힘든 상황 혹은 내가 더 이상 이 사람과의 인연에서 견뎌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헤어지고 그러다가 또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겠죠. 굳이 양다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현실의 지혜는 아니지만 네. 극 중의 지혜는 네.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서 또 계속 정준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네. 두 사람 다 그냥 끌고 가겠다. 네. 앞으로 그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네.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매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것도 보고 놀러 다니고 구경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삶에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 네. 그럼 또 미혼자인 상현님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네. 기혼 분들의 선택. 먼저 넘어가시는 미혼자부터 거죠? 한번 들어보고 한번 네. 넘어가 보죠. 연애 따로 결혼 따로라는 말이 연애를 하고 있는 상대한테 결혼할 마음이 없으니까 결혼할 상대를 다시 찾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뭐 굳이 연애만 너랑은 그러니까 만나기도 전에 너랑은 연애만 할 거야라고 만나는 게 아니라 연애를 하면서 이제 뭔가 기혼자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보통. 네. 그래서 저는 연애 따로 결혼 따로라는 말을 굳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눠서 하는 연애 활동은 생각해보지 않아서 네, 좀 이해가 잘 안 가기도 했었어요. 영훈님은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아니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까지 화살이 들어오는군요. 그럼요. 딱 걸렸어요. 저는 이 꼭
남녀 간의 관계뿐만 아니고 인간 관계 모두에 해당되는 건데 이런 뭐 연애나 결혼이나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신뢰라는 것이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서 다른 사람을 또 만나고 이렇다라는 거는 그 신뢰에서 되게 균열이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연애하는 지금 사람이 나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다른 사람과 결혼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되게 그래요. 이제 그러면 기혼자분들 얘기 들어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다들 남의 연애에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그죠? 이성적인 면을 보이고 막 현실적 조언을 잘 하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뭐 이제 그 정작 자신의 연애에는 객관적이기 참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면은 좀 다들 장님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네, 그 연애 따로 결혼 따로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양분화 시켜가지고 뭐 이거를 딱 나는 뭐 연애는 그냥 연애대로 하고 결혼할 사람은 따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정신무장 탁 하고 연애하는 사람은 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를 하다가 막상 이제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 사람을 사랑을 하는데 결혼 그럼 내가 잘 하는 걸까부터 생각 시작해서 자꾸 뭔가 객관적이고 또 사회 통념에 뭔가 자꾸 걸리는 것들이 조금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고 또 평생을 걸 그런 자신이나 확신 이런 것들이 조금 내가 이게 온전히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있나 약간 그런 망설이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양립해서 생각할 사람이 잘 없을 거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윤희님이 말씀하신 그 막상 결혼을 생각하면 네. 걸리는 것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게 정기님이 앞서 질문해주신 그 그러니까 연애와 결혼 사이에 갈등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 경계가 어디일까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경계가 무엇인지 혹시 네. 이제 연애를 하시고 결혼을 하신 기혼자 선생님들께서 어떤 그러니까 정확하게 더 어떤 정확한 답을 부분에서 해달라. 결혼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갑자기 실례가- 하늘을 보기 시작하셨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이성을 만날 때 아니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선을 긋고 만나는 것은 드물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 네.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결혼 상대를 만날 때, 그러니까 이성을 만날 때 내 마음에 70% 정도 들면 나는 결혼을 생각하겠다. 100%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만나기 어렵다. 그 상당히 현실적인 그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좀 그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지금은 70%도 더 떨어졌어요. 사실은. 저는 그 70%라는 기준도 어떤 세부 항목이 있는지 아니야, 각 항목당 그거는 뭐가 있는지 아니죠. 궁금한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아. 뭉뚱그려서 70% 정도 양이 안 차더라도 그 정도면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했고 아무튼 저는 처음부터 이 사람은 아니다 하는 그렇게 막 선을 긋고 만난 것 같지는 않아요. 저 마지막까지 저울질을 했는데 저는. 다른 분과 뭐 이분 사이에서 그렇죠. 첫사랑을 그 설득해 볼 것인가 아니면 지금 아내로 갈 것이냐 마지막까지 고민했어요. 가족들이 저희 라디오를 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신가요? 아니요, 알 겁니다. 알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윤희님은 네. 저요. 네, 결심하게 네. 된 어떤 결심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 이유. 제가 제 자신이 내가 연애에 있어서 이렇게 조금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든가 누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좀 느낌이 있잖아요. 데이트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그걸 되게 좀 부담스러워하는구나 이거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온전히 뭐 이렇게 여러 친구들이나 뭐 아니면은 뭐 서클 다 같이 뭐 만난다든가 이런 건 상관없는데
아 누가 밥을 사준다 그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뭐라 그러나 제 자존감이 낮아서 그랬는지 그때는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좀 뭐라 그러나 배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저보다 조금 훨씬 그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생각이 좀 들 때는 이렇게 텀을 좀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왠지는 모르겠는데 난 여기서 마음을 절대 열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그 저희 남편이랑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는 좀 이 사람이랑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좀 제일 좀 나다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결정적으로 마음이 돌아선 거는 이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편지 사건, 네, 네, 그거에서 또 마음을 한번 더 열었던 것 같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뭐 결혼을 결심한 네. 계기 얘기하고 이러니까 되게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 이어서 극중 주인공들의 첫 데이트 장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수원이 이제 나난이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차를 태워주는 장면인데요. 이제 나난이 보조석 문을 열려고 하자 안 열리니까 수원이 갑자기 트렁크 문을 열어서 트렁크 문을 세게 쾅 내려 닫으니까 보조석 문이 열리는 그런 좀 안타까운 장면이었는데 사실 저랑은 좀 반대되는 모습이 인상 깊어서 선택을 해봤던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이제 처음 다가가는 순간인데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죠. 좋은 차도 아니고 또 고장난 차였기 때문에 근데 그런 모습을 들켰음에도 계속 다가가는 모습이 좀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모습을 들키면 좀 위축되고 나의 좀 단점이자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으니까 이 관계는 좀 잘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더 이렇게 다가가는 그 모습들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참 이게 예전에 제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 처음에 소개팅을 나갈 때 일부러 막 뭐 국밥집 같은 데서 막 음식을 먹고 이러면서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자가 나의 조건을 보고 좋아하는지 아니면 정말 나를 좋아하는 모습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지금 상은님 얘기를 들으면서 불현듯 생각이 든 건데 극중의 이 수원도 자기의 이런 허물까지도 다 보여줬는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그럼 이 사람은 정말 내가 결혼까지 해야 될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깔려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조금 더 순수하게 이 장면을 봤었는데요. 뭐가 좀 안 되려는 날은 제가 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날이 있고 뭐 이렇게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 되는 날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마 이 날이 이제 수원한테는 안 되려는 날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 난처한 상황에서 머쓱할 법도 한데 애써 이렇게 수습하는 모습에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더 이 사람에 대한 매력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둘이 굉장히 안 좋게 끝이 났다면 이런 순간은 정말 왜 친구들한테 야 그날은 말도 하지 마, 걔 얘기는 하지도 마 이런 사람일 수 있겠지만 마지막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 둘한테는 서로가 그 날이 굉장히 즐거운 추억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금 저는 이제 누나 언니의 느낌으로 귀엽게 봤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인연이 되려면 뭐 이제 이런저런 실수도 오히려 좀 인간적인 호감이 될 수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이제 경험담을 누가 얘기를 해줘서 들었는데 이제 아시는 여자분이 소개팅을 하러 나가가지고 상대가 너무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호텔 커피숍에서 딱 이제 누가 나의 상대일까 쫙 이렇게 스캔을 하는데 너무 괜찮은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오더래요. 설마 저 사람은 아니겠지 내 보기에 뭐 이러면서 갔는데 그 사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긴장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스텝이 딱 꼬여가지고 이렇게 조금 넘어지면서 네. 주머니에 동전이 와르르 흘러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그게 그래서 너무 창피하고 그래가지고 네. 예 그거를 막 이제
주면서 아 이제 틀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랬는데 딱 이제 만남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FT 신청을 받고 이래서 지금은 결혼해서 너무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 네네. 와, 요즘 같은 세상에 동전 안 들고 다닐 네네. 때는 인연이 안 됐을 그러니까요. 수도 있는데 아, 저도 진짜. 그런 이슈들이 있을 때 네. 되려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네.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더 네, 올라갈 네, 수 있는 네. 방법이 아닌가. 네. 방법이라기보다는 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네. 아, 근데 동전 흘린 걸로 망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면 동전이 정말 주머니에 많았었나? 네, 조금 짤랑짤랑. 여러 개였나 봐요. 그리고 이제 뭐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네. 스팀이 꼬이면서 딱 넘어졌는데 동전이 와르르 이렇게 모르겠어요. 시간이 좀 뭐 촉박해서 택시를 네. 탔다가 뭐 잔돈을 받고 들어가면서 그랬는 건지 어떤 건지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상황을 네. 설명을 하는데 그랬었구나 싶은 게 저 되게 영화적인 상상 뻔하지만 네네, 해봤는데 네. 동전이 짜랑짜랑 네. 가면서 마지막 동전이 그분 앞에 딱 떨어졌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맞아요. 남자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네. 생각을 그 해봤습니다. 남자가 딱 주워주면서 딱 고개를 딱 들었어요. 행감이야. 카메라. 아, 네. 저는 그 반대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연애를 해갖고 이제 서로 호감을 가졌는데 음. 백화점에서 여자가 치마를 입고 넘어졌나 봐요. 어머. 근데 너무나 괜찮은 남자였는데 음. 이렇게 호감을 갖고 결혼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남자가 일으켜주지 않고 빤히 쳐다보더래요. 그건 헤어지기 잘한 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진짜 그 잘한 것 같아요. 여자분 맞아요. 헤어졌어요. 헤어지기 100번 잘한 것 네. 같아요. 그거랑 좀 반대되는 얘기인데 네. 그때 딱 일으켰으면 네. 정말 멋진 음. 장면이지요. 그렇죠. 네. 다음 이어질 장면도 고민해 볼 거리가 많았던 장면이죠. 그렇죠? 예, 나난과 남친 수원이 서점에서 나누는 대화 내용인데 수원이 나난에게 묻지요. 만약에 남편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다 주면 집에서 놀 거예요. 그래도 계속 일을 할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또 수원이 나중에 나난에게 뉴욕에 같이 가서 살자는 제안을 할 때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수원에게 나나는 너 아니면 안 돼가 아니고 혹시 연애하다가 미국 갈 때 따라 나선다고 하면 같이 가서 안정적인 미국 생활을 하고 싶은 상당히 좀 이기적인 그런 생각에서 나온 질문이 아닐까 이런 삐딱한 시선으로 저는 이 장면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건 좀 다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일정한 수익이 있다면 놀 것이냐 아니면 일할 것이냐. 요즘에 젊은 파이어족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이 질문은 상당히 유용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지금 현재 백수인데 백수인 나에게 일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가끔 저에게도 화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나름 뭐 이렇게 위안을 삼고 있긴 합니다만은 돈 대신 시간을 벌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백수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만약 결혼 후에 저희 배우자가 1,000만 원 벌어줄 테니까 집에서 놀래 일할래라고 하면 저는 놀래. 이게 그 샷다맨 그래서 정말 좀 행복한 상상이었고 정기님이 말씀하신 좀 이기적인 캐릭터라는 말이 처음에는 좀 공감이 됐어요. 아 이거 정말 이기적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조금 생각해 보니까 물론 인간은 다 이기적이지만 수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과 사랑을 모두 다 이루고 싶은데 둘 다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한번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나 어쨌든 나난과도 결혼을 하고 싶고 미국도 가고 싶으니까 일단 물어봐서 뭐 가질 수도 있고 뭐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수원은 나난을 포기하고 이제 미국에 갔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난의 대답이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배우자가 만약 1,000만 원을 이제 벌어준다 이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면 저는 당장 생활비 때문에 뭐 고민하고 이러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뭐 일단 마음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내가 당장 돈은 안 벌고 많이 진짜 배우고 경험하면서 진짜 그것을 토대로 내가 뭔가 장기 플랜을 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네. 한번 해볼 법할 것 같아요. 네. 저 예전에 그런 걸 봤거든요. 월 150만 원 받고 일 안 할래? 아니면 300만 원 받고 일할래? 뭐 이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둘 중에라면 300을 그냥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일을 하더라도 150으로는 네. 놀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근데 현대에서도 150대 300인데 그 당시에 월 1000이면 꽤나 그러니까요. 예, 고민할 만한 맞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을 얘기하는 영화였지만 네. 현실 속에서 나오는 그런 선택의 포인트 이런 것들은 음. 좀 비현실적인 네. 현실에서 좀 더 현실의 고통과 이 힘듦을 좀 긍정적인 그러니까 좀 좋은 포인트로 뭔가 반전을 시키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영화 속 주인공들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배우들이잖아요. 아니 배역이잖아요. 그래서 결혼과 관련된 대화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음 장면 소개해 주실까요? 이 장면도 제가 소개한 거인가요? 예. 나난과 동미가 이제 마사지를 받으면서 나누는 대화 장면인데 동미가 나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나이에 볼 거는 딱 두 가지야. 이놈이 돈을 잘 벌어줄 인간인가 아니면 밤이면 밤마다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인간인가. 난 말이야 내가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은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었단 말이야. 이건 나난의 이야기입니다. 너 증권 좋아하잖아. 수원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 같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사랑인지 잘 모르겠어. 이런 대화 내용인데 결혼이란 무엇인가? 뭐 결혼이란 사랑의 무덤이라는 표현도 있기도 하고 또 결혼이란 남성과 여성이 그 일종의 맺는 계약이다. 그러니까 남성은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성은 대신 아이를 낳아주고 가정을 지켜주는 그런 식의 일종의 계약이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두 사람 나난과 동미의 이 대사 어찌 보면 매우 솔직하고 직설적이긴 한데 마음에 듭니다. 전곡을 찌르는 표현 같기도 하고 또한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 동미의 대사가 좀 너무 세고 직접적이긴 했던 것 같아요. 뭐 꼭 이 두 가지만 결혼을 하는데 뭐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오히려 나난의 대사에 좀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희님이 결혼을 결심하게 되셨던 이유가 이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한 느낌, 나다울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결혼을 결심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나나는 너무 편한데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서 결혼을 망설이게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좀 윤희님과는 좀 반대였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결혼을 앞두고 한 번쯤 고민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는 걸까? 사랑이 있는가? 뭐 이런. 그래서 저는 나난의 대사에 좀 더 공감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이게 이런 쪽으로 생각하든 저런 쪽으로 생각하든 일단 결혼이라는 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혼을 눈앞에 두면은 진짜 이게 사랑이란 감정이 맞는지 결혼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은 게 이게 내가 잘한 짓인지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것 같아요.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그래서 결혼이 참 무엇인지 단정짓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보통 보면 이제 연애할 때는 누구한테 얘기할 때도 막 이런 면이 좋고 막 이래서 나는 이런 점이 좋더라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일단 결혼을 하고 나서는 사실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도 많이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은 늘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팀워크를 이뤄가려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어떻게 보면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사람됨과 어떤 오랜 그 시간 함께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함께 해야 될 사람으로서의 나와 함께하는 그 의리나 네, 어떤 네. 이런 부분들도 저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쵸.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좋을 때 함께 즐거울 수 있는 사람은 네. 누구나 해줄 수 있지만 맞아요. 내가 힘들 때 같이 위로해주고 뭔가 네, 방향을 네. 맞춰서 같이 응원해주면서 이겨나갈 그런 사람이 저는 결혼에 더 네. 맞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혼에 꼭 조건이 이 두 가지뿐이어야 될까? 그게 아니면 혹시 더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여쭤보면 실례일까요? 결혼하신 분들한테 이 두 조건 말고 이런 건 봐야 된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부정적인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방금 네. 지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잘해줄 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정적인 상황에서 물론 부정적인 상황인데 너무 긍정적이고 너무 낙관적이라면은 조금 뭐 그 힘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정적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어떤 극한의 좀 그런 네. 그죠 다혈질의 어떤 네. 뭐 극한의 네. 어떤 감정 표현을 바닥에 한다든가 나오게 네네 되는 순간. 그리고 그런 행동을 네. 한다든가 그런 거는 네. 굉장히 좀 꼭 그 짚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막 그 요즘은 데이트 폭력 이런 것도 네. 많이 있잖아요. 그래 그런 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렇죠. 그 절대 감정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난환과 동미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만 그 대부분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무조건 조건이 좋다고 그래서 마음이 없는데 결혼한다. 그 자체는 어찌 보면 불행한 삶, 그렇죠. 네, 그런 결말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면 70% 안에 사람이 좋은 건 50% 이상이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좋아서 네. 집사람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좋은 수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네. 살다 보면 좀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그렇죠. 가족들이랑 들으실 때는 지금까지 꼭 강제로 재생하셔야 됩니다. 마무리가 좋아서 되게 훈훈한 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이어지는 장면은 참 씁쓸한 장면이기도 하고요. 여자친구들끼리의 진한 우정이 느껴지는 장면이었죠. 네, 요 장면은 제가 골라왔습니다. 중절 수술을 받고 돌아온 동미에게 나난이 미역국을 끓여서 내주는데요. 알고 보니 동미는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그냥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해하고 싶지는 않은 장면이었거든요. 그동안 동미가 보여줬던 어떤 가치관이나 행동 그리고 친구인 정준과의 이런 관계들을 고려를 해본다면 여기에서 아이를 낳는다라는 선택지는 절대 고르지 않을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뭘지 동미의 머릿속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관성이 파괴된 그 순간 그래서 제가 그 최초의 동미였다면 저는 그런 선택을 안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장면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간에 그 동미가 어떻게 이제 문제 해결 방식을 봤을 네. 때는 그 뭔가 좀 다른 선택 네. 같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따져보자면 현실적으로도 좀 너무 복잡한 그런 문제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미 그렇지만 이제 이미 그 생명을 잉태한 그런 어떤 여성의 강한 모성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 어렸을 때 네. 결혼은 싫고 아이만 낳아 기르고 싶다는 친구들이 좀 주변에 네,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한 명이 저였고요. 평생 살아내야 하는 남편은 싫고 엄마라는 모성만 가지고 싶은 조금 이기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아마도 남자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그리고 제가 좀 남자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친구들만 어울려 다니고 여자들만 어울려 다니고 일에 또 네, 너무 일하고 열심히 하시고 친구들하고 봉사활동하시고. 네. 친구들하고 어울리느냐고 남자를 대 관심이
없었어요 전혀. 네. 저는 이 장면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설정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고 창업을 꿈꾸는 실직자가 미혼모가 되겠다. 이건 일종의 뭐 이상향 아닌가. 그렇죠. 그 미혼모로 산다는 거 지금도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 딸이 저런 선택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인연을 끊겠다고 통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낙태? 앞으로 살면서 제 생각이 바뀔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저는 원치 않는 임신이라면 그 결정권을 그 부모 될 사람이 갖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모든 생명이 다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어찌 보면 자연의 이치가 아닐까. 자연에서 그 만들어지는 모든 생명이 그 자기 수명대로 다 살고 가는 생명체가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물론 인간의 경우에는 의학이 발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개선이 돼서 그 영아 사망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졌지만 자연의 생명체들은 거의 뭐 자기 수명대로 살다가는 그 개체 수가 그닥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임신을 했다. 생명체가 생겼다고 그래서 곧 이 생명체는 태어나야 된다. 저는 그런 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현재로서. 너무 좀 예민하고 좀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서 그렇죠. 뭐 어떤 뭐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제 그냥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윤희님 말씀에 좀 더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동미가 갖춰왔던 연애 가치관을 좀 한 번에 이렇게 되바꿀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새 생명에 대한 동미의 선택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워킹맘이 되려는 것도 지금까지 동미가 혼자서 커리어 우먼으로서 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경험에 대한 좀 자신감으로 이런 선택을 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혜가 정준을 남편감으로 생각을 안 했듯이 동미도 정준이 남편감이 남편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 네. 뭐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영화에서는 이제 정준한테 말을 하지 않겠다고 이제 동미가 얘기를 했지만 뭐 추후에 나중에 뭐 더 이야기를 쓴다면 나중에 동미가 정준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뭐 두 사람이 또 어떻게 이런 뭐 해결 방법을 찾아서 뭐 행복하게 끝낼 수도 있고 근데 지금으로서는 저는 새 생명에 대한 동미의 선택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장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 동미가 뭐 아이를 낳겠다 이런 선택은 존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아이의 아빠한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은 아이가 나중에 자라나면서 이게 지금 방금 상현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영화 속에서는 절대 이게 뭐 알리거나 이런 장면이 나타나지 않죠. 근데 나타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고 하면은 나중에 그 정준이 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가 우연히 내 아이가 동미가 임신했던 아이가 동미가 낳았던 아이가 내 아이라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때 받을 충격은 정말 어마무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까지 뭐 친한 친구였고 다 이랬는데 하루아침에 나도 모르는 내 아이가 생겼다? 이게 옛날에 뭐 재벌집들에서 숨겨진 아이가 이렇게 하나둘씩 튀어나오는 경우는 많았어도 이렇게 친구였다가 이렇게 비밀로 하고 이러는 경우는 절대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렇죠. 그 이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면은 정준이 이제 동미한테 같이 시골 내려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동미는 또 거절을 하고 일단 이제 함께 바로 이제 뭐 같이 내려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아직 그 우리 뭐 정준은 실연의 상처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제 약간의 도피성의 선택으로 시골에 내려가는데 이런 정준에게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도 좀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서로에게 일단은 알리고 안 알리고 이것도 그렇고 이제 시간적인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장님 말씀처럼 이게 과정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 결혼 결심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도 계속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된다고 하잖아요. 다음 장면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연기를 또 한번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나는 결혼할 수 없어. 당분간은. 이렇게 나나는 말합니다. 찜찜하던 결혼 준비 속에서 진심과 이별을 동시에 고백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 김주혁 씨가 또 고장난 데 없어? 라고 받아치는 이 멘트에서 저는 이 사랑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성숙한 관계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김주혁 씨가 어떻게 받아칠까 그거를 이렇게 고민했는데 고민하자마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이런 사람이라면 그래도 좀 해볼 만한 그런 연애를 해본 게 아닐까 즐거운 연애의 어떤 시간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서 수원을 이렇게 하는 그런 캐릭터적인 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아마 많은 여성분들이 조금은 호감을 네. 가질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도 이제 수원이 떠나기 전에 화장실 세면대를 수리해주고 또 이제 공항 가는 길에 차도 다 수리해놨다고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세심한 배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꼭 제가 느끼는 것처럼 뭔가 고맙고 그냥 허무하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든든하고. 네. 네. 바로 이어지는 장면은 이 이별 고백에 이어서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카메라가 빙빙 돌고 하던 그 장면이었는데요. 공항에서 나난과 수원이 헤어지면서 나난의 독백이 이어집니다. 그가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게 불안해졌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데 과연 우리 둘은 결혼까지 갈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공항씬에서 저는 손을 유심히 봤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그 결혼 반지를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프로포즈 장면이 있었는데 그 손을 보니까 이걸 뺀 채로 거기에서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제가 좀 봤습니다. 내 눈으로. 계속 보면서 왼쪽 손, 오른쪽 손 이렇게 봤었는데요. 그렇게 이어지는 이별신이 제 기준에서는 제일 마음에 드는 장면이었는데요. 카메라가 이렇게 빙빙 도는 장면이 그 옛날 드라마 질투 엔딩 때 딴 이렇게 하면서 쫙 이렇게 돌아가는 그 느낌을 보면서 이렇게 저도 피식하고 웃었었는데 이 영화 속에서도 그거를 조금 비판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하면서 꼭 뭐 다 그러잖아. 그랬는데 또 똑같이 그렇게 하는 장면을 보니까 또 좀 재밌게 위트 있게 좀 오마주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뭐 좋은 이별이든 안 좋은 이별이든 보면서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데 그 이별 후에 불안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기에 또 개인으로서는 더 완전한 내 모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었나 싶어서 저는 좀 나난의 선택을 좀 응원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 헤어지는 장면, 마지막 장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이 열린 결말을 통해서 기대감과 희망을 갖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주인공들이 젊으니까. 저는 이제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공항 이별하는 장면은 흔히 이제 눈물, 콧물 다 짜내는데 이렇게 쿨하게 이별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장면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잠시의 이별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둘 다 성장한 후에 만나서 이제 따뜻한 나난과 세심하고 다정한 수연이 잘 살아낼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저도 만수님이 그러니까 눈물 콧물 다 짜내는데 이렇게 쿨하게 이별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신 부분에서 네. 그 김주혁 배우님이 뷰티 인사이드였나요? 거기서 이제 네. 막 이렇게 눈발이 맞아요. 흔들리는데 여자친구가 우리 내일 뭐 할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담담히 헤어짐을 고백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왠지 나중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지금 어느 하나를 포기하고 만났을 때보다 네.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던 엔딩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나난의 대사처럼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겠지만 또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기도 하고 만약에 인연이면 또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두 사람에게 있어서 저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참 멋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장거리 연애를 롱디라고 하더라고요. 젊은 오. 친구들이 롱디라고 하는데 그 롱디의 길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좋은 감정을 간직한 채로 이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다시 재회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만남을 가지게 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스스로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좀 더 단단해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멋진 이별하는 두 사람의 삶을 마음껏 응원하게 되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네. 아, 네. 이 두 역할을 했던 그 나난과 수원이 나중에 잘 결혼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이제 2부가 끝나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이렇게 영화 한 편씩만 소개해서 아쉽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네. 보너스 코너로 추천 영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녹음 전까지 기다리면서 보시면 후회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영화들 골라오셨을까요? 네, 저는 애니메이션을 골랐습니다. 몬스터 신부 101번째 프로포즈라는 거고요. 티빙하고 라프텔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 드리자면 그 300년간 전 세계에 있는 공주 100명한테 프로포즈를 했지만 모두 다 퇴짜를 맞은 그 몬스터 100작이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어떤 사정이 생겨서 신부를 찾지 못하면 마녀 엄청 무섭게 생긴 그런 끔찍한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 이 백작이 갖고 있는 어떤 마법 바늘마저 잃어버려서 영혼까지 사라질 위기에 이런 처하는데요. 이 바늘을 찾기 위해서 바바라 공주를 납치하면서 벌어지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싱글즈 속 여자 캐릭터들을 보니까 결국엔 각자의 선택대로 씩씩한 행보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걸 보고 나니까 좀 비슷한 캐릭터들이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걸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몬스터 신부에서의 그 바바라 공주도 좀 이런 씩씩한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유명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지만 어떤 이런 씩씩한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고 그 속에서 그 성우분들이 굉장히 신들린 연기를 하시거든요. 굉장히 훈남 캐릭터를 많이 연기하시는 그런 성우분이 여기서는 굉장히 찌질한 악당 역할을 하시는데 저는 처음에 목소리를 못 알아들었거든요. 네, 그런 좀 재밌는 그런 포인트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가족 다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는 부분에서 이 애니메이션을 골라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저의 추천 영화는 2006년 실화를 바탕으로 독일에서 만들어진 타인의 삶이에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마지막 분단 국가가 돼버렸지만 예전에 독일도 동독과 서로 갈라져서 분단의 아픔을 겪었어요. 동독의 비밀 경찰이었던 고문 전문 냉혈한이었던 주인공 비질러의 이야기인데요. 비질러는 극작가와 국민 배우를 24시간 도청하면서 그들의 삶에 인간적인 삶에 빠져들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비밀 경찰의 그 나쁜 행동 같은 그런 거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되고 그들의 그 음악 그다음에 시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눈물을 흘리게 돼요. 결국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인간의 자유에 대한 사유를 하게 돼요. 비질러는 그들의 자유를 도운 대가로 강등당하게 되면서 우편 업무를 하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비질러의 도움으로 자유를 얻은 극작가가 자신을 위해 써준 책을 읽으면서 미소 짓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비질러의 그 여러 가지 감정을 담은 그 미소가 지금도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가슴에 오래 남아 있어요. 여러 가지를 담은 그 미소가 참 감동적이었던 영화였어요. 네.
저도 홀로코스트 영화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도 만수님 말씀하신 이 타인의 삶이 제가 꼽는 영화 중에도 하나예요. 진짜 예, 굉장히 그 비즐러가 자신과 직면하게 되면서 시를 읽으면서 굉장히 그 눈물을 흘리는 장면에 저는 진짜 마음이 되게 아팠거든요. 네네. 네, 오늘 그 싱글즈에 대해서 나누면서 저도 이제 그 추천하고 싶어지는 그런 영화는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저도 지혜님처럼 그 애니메이션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 인간 행동의 숨은 동기라고 할 수 있죠. 그 바로 우리의 감정이라는 건데요. 그 사람의 뇌 속에 감정 그 컨트롤 본부를 두고 상황에 맞게 이제 기쁨, 슬픔, 까칠, 소심, 버러기의 캐릭터로 5 감정을 소재로 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 사춘기 소녀 라일리를 통해서 바라보는 그런 감정과 기억의 이해를 통한 어떤 그 자아 성찰, 성장담을 그린 그런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감정은 나와 내가 이제 관계를 맺는 그런 대상을 연결하고 또 그 관계의 특성을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싱글제스처럼 연애를 할 때 누군가와 인연을 맺을 때 그 인연이 좀 뭐 단절되거나 이어지지 않는 것은 상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서로가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가 급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보너스 코너로 네. 영화 소개하는 코너가 생기니까 이게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보고 싶은 영화들도 이렇게 체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인사이드 아웃 하나만 봤는데 이 중에서 다음 추천해주신 2 영화 주말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팟중 라디오 4회 녹음이 끝났습니다. 오늘 방송 소감 한마디씩 해주실까요? 지금 제가 4화 녹음이잖아요. 4화인 만큼 점점 더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세대 공감, 뭐 소통이라는 목적에 좀 더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뭔가 쓰담쓰담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네 좋은데요. 그 6인 유색 6인의 6가지 다양한 시선이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들을 들여다보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그런 지평을 넓혀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팟쪽 라디오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도 이제 각자 PD가 돼서 이제 영화를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뽑아내다 보니까 보통은 제가 선택하는 영화들은 제 취향만 이제 반영하게 그렇죠. 되는데 네. 이렇게 강제로 다른 사람의 그 선택한 영화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영화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스펙트럼이 좀 넓어지는 네. 것 같아서 저도 좀 라디오 활동하는 게 좀 하나의 요새 그런 즐거움이 그렇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5번째 팟주기 선정할 콘텐츠는 어떤 게 될지 좀 기대도 되고요. 저는 새로운 영화를 만날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낼까 이렇게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 결국 해내는 든든한 팥죽이 있어서 네, 제 삶에 이제 만난 즐거움이 되는 것 같고요. 늘 녹음에 열정적이신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친구들 너무 고맙고 그리고 미디어 센터 직원분들 항상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든든한 PD님들도 있고 든든한 센터가 있는 이상 우리 팥죽 즐겁게 계속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문득 생각이 떠오른 게 이 영화가 나난과 동미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 남성들은 일종의 들러리 같은 그런 존재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일종의 모계 사회의 출현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영화 접속 그리고 영화 싱글즈 이게 시대적 배경은 좀 달라도 조금 유사한 영화가 아닌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다른 유형의 영화를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싱글즈 영화가 원래 사실은 원작이 있어요. 근데 그 원작이 일본의 드라마였는데 그 드라마에서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는 그 드라마의 내용을 압축해서 그 시간을 정해진 시간에 보여주기 때문에 되게 많이 생략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로 보시면
정말 이 캐릭터들의 매력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책으로도 있었다고 29세 크리스마스인가 그게 소설로도 원래 원작이 있었다고. 네, 그 드라마 작가가 그 드라마 내용을 책으로 옮긴 거예요. 이게 1993년도에 제작된 거더라고요. 네. 드라마가요. 네. 이게 그래서 드라마로 상도 많이 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레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했죠. 아모르 파티,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니체는 삶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힘들더라도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삶에 굴복하거나 체념하는 수동적인 삶의 태도가 아니고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내자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영화 싱글즈를 보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춘들의 꿈과 직장, 연애와 결혼 사이에서 많이 방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날 자의적, 타의적 비혼을 선택하는 청년들과도 비슷합니다. 오늘 소개한 영화 속 주인공들과 귀한 시간을 함께한 청취자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모르 파티,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해낼 수 있어요. 그래봐야 문제일 뿐이고 문제엔 반드시 해답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다음 방송에서는 또 만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팥죽 라디오 4화 진행을 맡은 차영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